러시아도 포기한 영하 60도의 극한의 기술. 이 기술을 오직 한국만이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천재 과학자가 한국을 선택 후 한국 기업과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핵 추진 쇄빙선을 설계하고 있는 일본인 엔지니어 젤다 야마모토입니다. 저는 올해 32살이고 이 얼어붙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날 아침 출근길에 얼어붙은 바람이 작은 바늘처럼 제 얼굴을 찔렀어요. 저는 러시아 무르만스크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갈매기들조차 상상 속의 겨울 코트를 입어야 할 정도로 추운 도시예요. 제 작은 사무실은 옛 소비에트 연구시설 안에 있고 저는 그곳에서 매일 핵 추진 쇄빙선을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배들은 평범한 보트가 아니라 건물만큼 두꺼운 얼음도 부술 수 있는 거대한 강철 괴물들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저에게 왜 일본인 엔지니어가 이런 얼어붙은 세계 끝자락에 오게 되었는지 물어봐요. 답은 간단해요. 저는 도전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북극 얼음을 뚫는 것보다 더 큰 도전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예전에 특정 국가들을 얕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 말이에요. 누군가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저는 손을 휘저으며 그들은 그냥 자동차와 전화기만 만든다고 말했어요. 진짜 배, 그러니까 얼음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배에 대해서 그들이 뭘 알겠느냐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은 특별히 눈이 많이 내리는 화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어요. 저는 연구시설의 지하층을 탐험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잊어버린 곳이었어요. 그곳의 복도는 오래된 금속과 비밀의 냄새가 났어요. 온 힘을 다해 열어야 했던 녹슨문 뒤에서 저는 먼지투성이 파일 캐비닛들로 가득한 방을 발견했어요. 바로 그때 그것을 찾았어요. 두꺼운 폴더 뒤쪽에 숨겨져 있던 설계도 한 세트가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이것들은 그냥 평범한 설계도가 아니라 초저온 액체 가스 운반선의 도면이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를 가로질러 냉동 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선박 말이에요. 소비에트는 40년 전에 이것을 건조하는 꿈을 꾸었지만 그들의 제국이 붕괴되면서 프로젝트도 함께 사라졌어요. 저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을 제 책상에 펼쳐놓고 돋보기를 꺼냈어요. 설계는 놀라웠지만 뭔가 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선체에 이상한 표시가 있었는데 120도 절단 각도로 보였고 명확한 목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암호 같아 보였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 계산을 하고 도표를 그리고 머리를 긁적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번개처럼 깨달았어요. 이것은 그냥 무작위 숫자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비밀 공식이었어요. 선체를 얼음 압력에 대해 엄청나게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소비에트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이는 곳에 숨겨놓았던 거예요. 저는 차가운 방에서 숨을 내쉬며 작은 흰 구름을 만들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건 믿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설계도를 더 자세히 연구하면서 제 손이 흥분으로 떨렸어요. 하지만 그때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전에 가졌던 의견들에 대해 조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LNG 선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을 기억했어요. 그들의 조선소는 액체 천연가스를 바다를 가로질러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을 건조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설계도를 바라보며 저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마도 정말 아마도 제가 이 오래된 소비에트 설계와 한국의 조선 기술을 결합한다면 말이에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한국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기를 들고 한국 조선소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은 전에 상상해 본 적 없는 가능성들로 뛰고 있었어요. 이 발견은 제가 선박 얼음, 그리고 세계 자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참이었어요. 한편 독일 함부르크에서 브룬일대 하머슐라그 박사는 번잡한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온갖 크기의 선박들이 떠다니는 도시처럼 물 위를 움직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게는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유럽에서 가장 까다로운 해양 구조 연구팀을
20년간 이끌어온 후 그녀는 모든 것을 다 본 것 같았어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브룬힐 때는 다른 과학자들을 긴장시키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완벽하게 정돈된 짧은 회색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눈을 2배나 더 날카롭게 보이게 하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절대 웃지 않는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사람들이 그녀에게 불가능한 아이디어를 가져왔을 때는 더욱 그랬어요.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수료증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지만 빙하 바다에서 비참하게 실패한 선박들의 사진들도 함께 걸려 있었어요. 동료들은 하머슐라그 박사는 꿈을 믿지 않는다고 속삭였어요. 그녀는 오직 사실과 테스트, 그리고 증거만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요일 오후에 전화가 걸려와서 젤다라는 일본 여성이 오래된 소비에트 기술가, 한국 조선 기술을 결합하는 것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떠들어댔을 때 브룬힐대의 첫 반응은 웃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친근한 웃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미친 아이디어들을 들어온 사람의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어요. 브룬힐대는 안경을 고쳐 쓰고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국 선박들은 아마도 진짜 얼음을 만나면 크래커처럼 부서지는 싸구려 금속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40년 동안 지하실에 방치되어 있던 먼지투성이 소비에트 서류들과 섞고 싶어 한다니 이 일본 여성은 꿈을 꾸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했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젤다가 120도 절단 각도와 설계도에 숨겨진 비밀 공식을 언급했어요. 젤다가 기술적 세부 사항들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뭔가가 브룬힐대를 멈추게 했어요. 그녀의 거친 말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진정한 과학자였고 진정한 과학자들은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항상 조사를 하는 법이거든요. 브룬힐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좋다고 말했어요. 이 한국 조선소 일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기적은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흘 후 브룬힐대는 시간 낭비와 어리석은 아이디어들에 대해 투덜거리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그녀는 가장 위협적인 클립보드와 가장 날카로운 질문들을 준비했어요. 한국 조선업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한국 조선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브룬힐대의 입이 너무 크게 벌어져서 안경을 거의 잃을 뻔했어요. 시설은 정말 거대했어요.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 더 컸어요. 모든 것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고 하이테크 실험실처럼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머리 위로 부드럽게 움직이며 마치 무게가 전혀 나가지 않는 것처럼 거대한 강철 조각들을 나르고 있었어요. 공기는 정밀기계의 소리와 집중된 작업자들의 소리로 윙윙거렸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는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하머슐라그 박사님을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저희 LNG 선박 강철 기술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했어요. 브룬힐대는 회의적인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감명받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녀를 시설 전체로 안내하며 그녀가 동등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기술적 지식으로 그들의 과정을 설명했어요.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브룬힐대는 여전히 의심을 품으려고 노력하며 파괴 테스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어요. 실제 조건에서 그들의 강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아는 듯한 시선을 교환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라고 하며 하머슐라그 박사님을 이쪽으로 안내했어요. 그들은 그녀를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거대한 테스트 챔버로 안내했어요. 그 안에서 그들은 책보다 두껍지 않은 특수 강철 조각을 가져다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조건에 노출시켰어요. 먼저 그들은 그것을 북극 표면보다 더 차가운 섭씨 영하 163도까지 얼렸어요. 그 다음 그것을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가열했어요. 콘크리트도 깨트릴 수 있는 망치로 때렸어요. 일반 금속도 자를 수 있는 고압 물줄기를 쏘았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브룬힐대는 점점 커져가는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강철은 금이 가지 않았어요. 구부러지지도 않았어요. 부서지지도 않았어요. 마치 고문 테스트가 부드러운 마사지에 불과한 것처럼 차분히 거기 있었어요. 브룬힐대는 안경을 벗고 3번째로 닦으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속삭였어요. 그녀의 손이 실제로 떨리고 있었어요. 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수석 엔지니어가 그들의 강철은 대부분의 재료를 즉시 얼려버릴 온도에서 액체, 천연가스를 운반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완벽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균열이 재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불운일 때는 안경을 다시 쓰고 강철 샘플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과학적 정신은 계산과 가능성들을 통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마도 정말 아마도 젤다가 그녀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미친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불운일 때는 속삭이듯 조용히 이것은 믿을 수 없다고 인정했어요. 아마도 젤다가 오를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이 한국 기술을 그 소비에트 설계와 결합하는 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브룬힐데 하머슐라그 박사는 자신에게 미소를 허락했어요. 그것은 작은 미소였지만 진짜였어요. 한국이 그녀에게 감명을 주었고 그녀는 불가능한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브룬힐데는 비행기 창문 밖 아래쪽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느꼈어요. 미래에 대한 흥분이었어요. 6개월 후 저는 캐나다 출신의 엠버 싱클레어 선장과 함께 얼어붙은 북극해를 항해하는 배 위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제해양안전검사관 중 한 명이었어요. 단 한 번의 보고서로 저희의 전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싱클레어 선장은 거대한 미국 항공모함부터 외딴 섬이 작은 어선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나라의 선박을 검사해 봤어요. 그녀는 선박이 불타고 폭풍 속에서 침몰하고 얼음 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봐왔어요. 그녀의 거친 손과 날카로운 파란 눈으로 볼 때 평생을 바다와 싸우며 승리해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녀가 일본 설계, 독일 분석, 그리고 한국 기술을 결합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그녀는 눈을 너무 크게 굴려서 머리에서 빠져나올 것 같았어요. 그녀는 낡은 여행 가방에 검사 장비를 꾸리면서 첫날부터 아마 가라앉을 또 다른 화려한 프로젝트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왜 한국을 끌어들이느냐고 했어요. 그들은 전자제품과 자동차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북극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배에 대해 그들이 뭘 안다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북극해 한가운데서 저희 시제품 선박의 갑판에 서 있으면서 저는 그녀의 자신만만한 표정에 의심이 스며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희 발밑의 배는 저희 중 누구도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매끄럽고 강력했으며 내적 힘으로 빛나는 것 같은 선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설계는 브룬힐데의 연구, 제소비에트 설계도, 그리고 놀라운 한국 강철 기술의 최고 요소들을 결합했어요. 우주가 아닌 얼음을 통과하도록 설계된 우주선처럼 보였어요. 매끄러운 곡선과 숨겨진 힘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빠르게 뛰는 심장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빙산 충돌 시뮬레이션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이것은 저희의 결합된 기술이 북극이 던질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견딜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 팀은 몇 달 동안 저희와 함께 작업해왔고 그들의 수석 엔지니어인 김 박사가 영감을 주면서도 무서운 자신감으로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김 박사는 완벽한 영어로 그들의 강철은 실험실에서 테스트되었지만 오늘 그것이 현실 세계를 견딜 수 있는지 알아낼 것이라고 말했어요. 싱클레어 선장은 밝은 주황색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너무 많은 위험한 상황을 살아남아서 가볍게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사람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저희 배에 올랐어요. 그녀의 검사 장비는 3개의 큰 케이스를 가득 채웠고 저희 테스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할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첫 번째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종이에서는 완벽해 보였던 배들이 진짜 얼음을 만났을 때 떠다니는 관으로 변하는 것을 봤다고 저희에게 경고했어요. 예쁜 디자인과 화려한 금속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테스트 구역은 북극해의 외딴 구역에 항로와 호기심 많은 시선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었어요. 자연 얼음보다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특수 냉동 과정을 사용해서 거대한 인공 빙산들이 만들어졌어요. 이것들은 그냥 떠다니는 얼어붙은 물덩어리가 아니라 단단한 바위로 된 떠다니는 산들 같았어요. 저희 배가 얼음 바다를 지나갈 때 저는 통제된 힘으로 제 발밑에 갑판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 엔진들은 너무 부드럽게 돌아가서 거의 소음이 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놀라운 힘이 선체를 통해 윙윙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테스트 조정관이 라디오를 통해 첫 번째 빙산 방출을 3, 2, 1로 카운트다운했어요. 학교 버스보다 큰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저희 경로에 직접 방출되었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숨을 참고 배가 살아남기를 기도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선박은 그런 충돌을 피하려고 방향을 바꾸려 하겠지만 저희 배는 얼음과 정면으로 맞서도록 설계되었어요. 충돌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일어났어요. 한순간 저희는 빙산을 향해 항해하고 있었고 다음 순간에는 뜨거운 칼이 버터를 자르듯이 그것을 뚫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얼음은 그냥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선체 주위에서 녹는 것처럼 보였고 저희의 전진 운동을 거의 방해하지 않는 완벽한 덩어리들로 떨어져 나갔어요. 싱클레어 선장은 자신의 컴퓨터 화면이 데이터로 가득 차는 것을 보며 불가능하다고 숨을 헐떡였어요. 그녀의 기기들은 충격력, 선체 스트레스, 그리고 온도 변화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숫자들이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워 보였어요. 배는 그냥 충돌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해양 역사상 어떤 선박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 강철은 충격을 흡수하고 힘을 너무 고르게 분산시켜서 저희는 갑판에서 충돌을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각각의 성공적인 테스트로 점점 커져가는 흥분을 가지고 두 번째 빙산을 방출하라고 외쳤어요. 이번에는 얼음 덩어리가 더 크고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것은 저희 선체에 균열을 내고 저희를 바다 밑바닥으로 보낼 만한 힘으로 저희 배를 쳤어요. 대신 저희 선박은 마치 그것이 거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얼음을 뚫고 지나가며 저희 뒤에 완벽한 개방 수로를 남겼어요. 싱클레어 선장은 이제 완전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장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계기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며 이 수치들이 맞을 리 없다고 중얼거렸어요. 어떤 배도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김 박사는 조용한 자부심으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김 박사는 그들의 강철은 그냥 얼음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추워질수록 더 강해진다고 설명했어요. 비밀은 분자 구조에 있다고 했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극한 환경을 위한 재료를 개발하면서 발견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 테스트는 지금까지 가장 도전적이었어요. 이번에는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배들을 파괴한 그런 혼란스러운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여러 방향에서 오는 여러 개의 빙산에 맞섰어요. 마치 얼어붙은 전장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았고 사방에서 얼음 산들이 공격해오고 있었어요. 저희 배는 댄서처럼 반응했어요. 장애물들 사이를 누비면서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것들은 뚫고 지나갔어요. 한국 강철 선체는 각각의 충격으로 노래를 불렀고 얼음에 대한 저희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 같은 음악적 톤을 만들어냈어요. 세 번째 테스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를 저희의 가장 가혹한 비판자로 시작했던 싱클레어 선장이 갑자기 팔을 공중에 던지고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목소리에 전에 그녀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흥분을 담아 이것은 조선업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이라고 외쳤어요. 한국이 세계의 진정으로 혁명적인 것을 기여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냥 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바꿀 돌파구라고 말이에요. 그녀는 김 박사의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었어요. 그녀는 눈을 밝은 열정으로 빛내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국 조선업이 그냥 양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품질을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한때 한국의 해양 능력을 무시했던 캐나다 검사관이 이제 그들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어요. 저희가 북극 바다를 통해 항구로 돌아갈 때 싱클레어 선장은 전체 여행 동안 보고서를 쓰고 전 세계 해양 당국에 전화를 걸며 보냈어요. 그녀는 이 기술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계속 말했어요. 얼음을 통과하는 모든 배가 이 한국 혁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갑판에 서서 북극해 위로 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저는 저희의 미친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본 엔지니어링, 독일 분석, 그리고 한국 기술의 결합은 저희 중 누구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을 것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국제 협력과 다른 나라들의 숨겨진 강점에 대해
저희 모두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다는 것이에요. 한국은 혁신이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것과 최고의 해결책은 종종 지식과 기술의 예상치 못한 결합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앞쪽으로 항구의 불빛이 더 밝아지면서 저는 저희의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계는 그날 북극에서 저희가 배운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불가능한 꿈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로 판명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희의 성공적인 북극 테스트로부터 2주 후 저는 얼어붙은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부유 건설 플랫폼 위에 서 있었어요. 그 플랫폼은 강철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작은 도시 같았고 저희의 혁명적인 쇄빙선이 조각조각 건조되고 있었어요.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은 지구상 모든 바다에서 선박을 건조해본 이탈리아 해양건설 현장 감독관인 로렌조 로시니였어요. 로렌조는 굳은 살이 박인 손과 가장 시끄러운 기계, 소음을 넘어서도 들릴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진 덩치 큰 남자였어요. 그는 건방진 각도로 안전모를 써서 마치 자신이 건설 현장을 소유한 것처럼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로렌조는 사람들이 공통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할 때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될 참이었어요. 건설 현장은 현대 엔지니어링의 경이로움이었어요. 부유 플랫폼은 거대한 체인으로 해저에 고정되어 있었고 거친 바다에서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설계한 크레인들이 정밀하게 거대한 강철 조각들을 움직였고 이탈리아 용접공들이 예술적 기술로 선체를 만들어갔어요. 재난이 닥칠 때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것은 수평선 위의 작은 검은 구름으로 시작되었어요. 1시간 만에 그 구름은 허리케인보다 강한 바람과 3층 건물보다 높은 파도와 함께 저희를 향해 굴러오는 거대한 폭풍 시스템으로 자라났어요. 기상청은 거친 조건을 예측했지만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로렌조는 울부짖는 바람 소리를 넘어 즉시 모든 사람을 대피시키라고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소음 위로 간신히 들릴 정도였어요. 플랫폼이 바람에 나뭇잎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장비들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판을 가로질러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폭풍 중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건설 현장을 대피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저희를 데리러 오기로 했던 헬리콥터는 극한 날씨에 착륙할 수 없었어요. 저희에게 음식과 자재를 가져다준 보급선은 더 안전한 바다로 후퇴했어요. 작업자들은 갇혔고 부분적으로 건조된 배는 파괴될 위험에 처했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로렌조가 비판해왔던 한국 조선소 장비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이탈리아 기계들에 비해 섬세해 보였던 한국이 설계한 크레인들은 바람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자동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위치를 조정했고 컴퓨터 시스템이 폭풍에 저항할 완벽한 각도를 계산했어요. 한국 용접 기계들은 바람이 그들을 날려보내려고 해도 계속 작동했어요. 그들의 고급 안정화 시스템이 장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작업자들이 선체의 필수적인 수리를 계속할 수 있게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팀이 프로젝트 시작 시에 구현했던 한국 안전 프로토콜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비상대피소는 한국의 폭풍 저항 설계를 사용해서 건설되었어요. 저희를 외부 세계와 연결해주는 통신 시스템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한국 백업 발전기로 작동되었어요. 로렌조는 평범한 장비라면 파괴했을 조건에서 한국이 설계한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놀라며 지켜봤어요. 파도가 연이어 플랫폼을 덮쳤지만 한국 구조 지지대는 단단히 버텼어요. 바람이 괴물처럼 울부짖었지만 한국 안전장벽이 작업자들을 보호했어요. 로렌조는 자신의 이탈리아 장비는 고생하는 동안 한국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폭풍은 무서운 6시간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것이 마침내 지나가고 태양이 구름을 뚫고 나왔을 때 로렌조는 충격에 빠진 침묵 속에서 플랫폼을 돌아다녔어요. 단 한 명의 작업자도 다치지 않았고 배는 여전히 온전했어요. 한국 장비가 그날을 구했어요. 로렌조는 자신의 작업자들을 보호했던 한국 크레인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탈리아 표현을 사용해서 마돈나 미아라고 외쳤어요. 한국 장비는 자신이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고 했어요.
그들이 저희의 프로젝트와 생명을 구했다고 말이에요. 그는 많은 안전 시스템을 설계한 한국 엔지니어인 김 박사를 찾아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로렌조는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선박 건조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김 박사가 우수함은 한 나라가 아닌 여러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로렌조는 한국의 가장 큰 팬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는 종종 다른 이탈리아 엔지니어들에게 한국 해양 기술의 놀라운 품질에 대해 이야기했고, 미래 프로젝트에는 한국 안전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새로운 겸손함으로 이탈리아는 아름다운 배를 만들지만 한국은 스마트한 배를 만든다고 말했어요. 함께라면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폭풍은 날씨 이상의 것을 바꿨어요. 그것은 국제협력과 다른 나라들의 숨겨진 강점에 대한 로렌조의 전체적인 관점을 바꿔놓았어요. 폭풍으로부터 3개월 후 저는 완성된 저희 배의 갑판에 서서 중국 출신의 장웨이 선장이 그녀의 경력 중 가장 중요한 항해를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희 발밑의 선박은 더 이상 그냥 꿈이나 설계도의 모험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실제였고 거대했으며 역사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 배는 공식적으로 구조 변화 레스큐 체인지라고 명명되었고 아름다웠어요. 선체는 수없이 많은 테스트에서 자신을 증명한 특수한국 강철로 빛났어요. 제 일본 전문 지식으로 설계된 원자로는 갑판 아래에서 조용히 윙윙거렸어요. 모든 시스템은 몇 달간의 국제 협력을 통해 완벽해졌어요. 장 선장은 태풍에 시달리는 태평양부터 폭풍에 휩쓸리는 대서양까지 세계의 모든 위험한 바다를 항해해본 경험 많은 선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선교를 돌아다니며 계기들을 점검하고 해도를 검토할 때 저는 그녀가 항해에 대해 이보다 더 긴장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장 선장은 첫 만남에서 이마에 주름을 지으며 걱정스럽게 그렇게 많은 다른 나라들의 기술이 어떻게 함께 작동할 수 있느냐고 저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런 종류의 고급 조선업에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나라인데 자신과 승무원들의 생명을 그들의 시스템에 맡길 수 있겠느냐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장 선장은 통합된 엔지니어링 접근법을 가진 단일 국가에서 건조된 배들을 항해하며 전체 경력을 보냈거든요. 6개 다른 나라의 기술에 의존한다는 아이디어는 바다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1인 사람에게는 불안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가 지나고 장 선장이 배의 명세서를 연구하고 저희 국제팀과 이야기하고 훈련 연습에 참여하면서 그녀는 중요한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각 나라는 그냥 무작위 기술을 기여한 것이 아니라 각각 자신들의 가장 큰 강점을 제공한 것이었어요. 소비에트 설계도는 쇄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설계를 제공했어요. 제1본 전문 지식은 원자력 추진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브룬일대의 독일 분석은 모든 구성 요소가 완벽하게 테스트되도록 보장했어요. 싱클레어 선장의 캐나다 안전 기준은 배를 거의 파괴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로렌조의 이탈리아 건설 기술은 그것을 영원히 지속되도록 건조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고급 LNG 기술은 극한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 강철을 만들어냄으로써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장 선장은 출발 전날 밤 저에게 그것은 교향곡 같다고 말했어요. 각 나라가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함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첫 상업 항해의 날이 맑은 하늘과 고요한 바다와 함께 도착했어요. 구도 변화는 세계 최초의 원자력 추진 쇄빙 LNG 선으로서 역사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전 세계의 언론진들이 저희의 출발을 보기 위해 항구에 모였고 저는 그들의 기대감의 무게를 느꼈어요. 하지만 저희가 북극해로 항해에 들어갈 때 예상치 못한 도전이 저희 항법 화면에 나타났어요. 거대한 빙하가 하룻밤 사이에 이동해서 저희의 계획된 항로를 막는 새로운 빙원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얼음은 어떤 배가 지금까지 마주친 것보다도 두꺼웠고 통로는 일반적인 항해하기에는 너무 좁았어요. 1등 항해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끝까지 뻗어있는 얼음 벽을 바라보며 긴장하게 선장님, 저희 명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장 선장은 쌍안경으로 빙원을 연구하며 잠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얼어붙은 장벽은 옆으로 누워있는 산맥 같아 보였고 단단한 얼음의 봉우리와 계곡들이 저희 길을 막고 있었어요.
어떤 일반적인 배라도 돌아서서 다른 항로를 찾았겠지만 저희는 일반적인 배를 항해하고 있지 않았어요. 천천히 장 선장의 얼굴에 미소가 퍼졌어요. 그녀는 승무원들에게 다른 나라들의 뛰어난 정신들이 함께 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라고 했어요. 일본 원자력, 독일 엔지니어링 분석, 캐나다 안전 프로토콜, 이탈리아 건설 강도, 그리고 한국 LNG 기술을 말이에요. 이 얼음을 뚫고 지나가자고 했어요. 구조 변화는 강력한 엔진들이 자신감으로 윙윙거리며 앞으로 움직였어요. 원자로가 출력을 증가시키면서 저는 제 발밑에 가판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어요. 비밀 소비에트 공식으로 설계되고 한국 강철로 건조된 배의 뱃머리가 방패에 접근하는 검처럼 빙원에 접근했어요. 충돌의 순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얼음에 멈추거나 튕겨나가는 대신 저희 배는 그것이 종이로 만들어진 것처럼 얼어붙은 장벽을 뚫고 지나갔어요. 한국 강철이 얼음을 자르며 노래를 불렀고 저희 뒤에 완벽한 개방 수로를 만들어냈어요. 저희가 빙원의 반대편으로 나왔을 때 장 선장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돌아섰어요. 그녀는 조용히 이제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자신은 더 이상 그냥 배를 항해하는 중국 선장이 아니라 함께 기적적인 것을 만들어낸 국제 가족의 일부라고 했어요. 그녀는 라디오 마이크를 들고 세계에 말했어요. 여기는 구조 변화의 장웨이 선장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인류 최초의 원자력 추진 쇄빙 LNG 항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했어요. 이 배는 나라들이 존경과 우정으로 함께 일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나타낸다고 말이에요. 구조 변화는 북극 바다를 통한 여행을 계속했어요. 액체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과 서로의 능력을 믿는 힘의 메시지도 함께 실고 말이에요. 빙원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저희의 꿈이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